스시느웰 끔찍한 발견 타임 코드 0000000000 2010년 12월 11일 추운 아침 중국 란저우시의 낡은 집 앞 주거지 작은 골목에서 장옥금 씨는 우연히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그는 한 젊은 여성의 굳은 시신을 찾았는데 마치 급하게 숨기려 한 듯 대충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수사를 시작하며 단서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SC2 피해자의 정체 타임 코드 010066000002700 이후 피해자는 노래방 접대부로 확인되었고 놀랍게도 그녀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망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거래뿐 아니라 사회에서 지위를 가진 인물들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스신 3. 미스터리 타임 코드 0002700003700 그렇다면 그녀는 왜 잔인하게 목숨을 잃고 황량한 골목에 버려졌을까요?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 사건의 숨막히는 세부 사항을 함께 따라가며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진 4. 시간여행 타임 코드 00003790000400 먼저 2010년 12월 11일 오전 7시로 돌아가 봅시다. 장옥금 씨는 여느 때처럼 집 앞 골목을 청소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낡고 허름한 동네로 좁은 골목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가족들은 종종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렸고 특히 골목 끝은 폐기물과 오래된 물건으로 가득한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월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이는 골목을 더욱 한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상한 천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장 씨가 골목 끝까지 청소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천 조각이 튀어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창백한 피부와 사람의 팔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놀란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청광우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초기 검시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젊은 여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외투, 청바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쓰레기 더미에 가려져 있었고 다리와 한쪽 팔만 나무 판자 아래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범인은 시신을 급하게 숨기려 한 듯 보였습니다. 몇 가지 작지만 중요한 단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근처 나무 조각에 묻은 핏자국과 땅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격투나 몸싸움의 흔적이 없어 여기가 살인 장소가 아니라 시신을 유기한 장소일 뿐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밤에 이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지역은 사람이 드물게 다니는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골목은 원래 한적하고 가로등도 없으며 저녁에는 차량 통행도 거의 없는 곳이라 시신을 숨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긴 했지만 인구 밀도가 낮고 감시 카메라도 없어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은 전통적인 방법, 즉 목격자 인터뷰와 물리적 증거 분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긴 했지만 인구 밀도가 낮고 감시 카메라도 없어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은 전통적인 방법, 즉 목격자 인터뷰와 물리적 증거 분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진술을 수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이민자와 폐쇄적인 가정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사회적 교류가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를 알아보는 사람도 최근 며칠간 수상한 활동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경찰은 사인을 밝히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2555kg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특히 검은 외투 아래 드러난 부분은 청자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추운 환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시신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낮은 기온 덕분에 부패 과정은 느려졌지만 그녀는 이미 사망한 지 얼마간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목 부위에 가로로 난 희미한 붉은 자국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목졸림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국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사인으로 결론 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턱 아래의 작은 긁힌 자국은 공격받을 때 미약하게 저항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외상이나 싸움의 흔적은 없어 경찰은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습격당했거나 빠르게 제압당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은 부풀어 있었고 이는 시신이 쓰레기 아래 약 이틀 정도 방치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몸에는 출혈을 유발할 만한 열린 상처는 없었지만 근처 나무 조각에 묻은 핏자국은 범인의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의 흰 운동화는 흙과 마른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는데 이는 골목의 흙과는 달랐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옷과 주변 지역을 더 면밀히 조사했지만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물건이나 서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종신고 대조, 성별, 나이, 사망 시점과 같은 세부 사항은 경찰이 란저우에서 실종신고를 대조하며 범위를 좁히는 데 중요한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현지인이 아니거나 고립된 생활을 했거나 실종 신고를 할 만큼 관심을 가지는 가족이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피해자가 떠돌이이거나 이 지역을 지나가다 살해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징 기록, 부검 과정에서 경찰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은 화려하게 염색되어 있었고 손톱은 길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엉덩이에는 장미 문신이 있었습니다. 심층 분석 결과 그녀는 자궁 내 피임기구를 착용했으며 사망 직전 음부 성형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였고 조직은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신원 확인을 돕기 위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수사의 전환, 패션 스타일, 화려한 머리 색깔, 추정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외모에 신경 쓰는 젊은 층, 아마도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민감한 서비스 업종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란저우의 유흥업소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수사 이틀째, 시신 발견 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향곡 노래방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사진을 통해 피해자를 알아보았고 그녀가 왕소홍이라는 이름의 접대부로 2010년 1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이곳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다고 확인했습니다. 소홍은 매력적이고 우아한 외모로 두드러졌으며 남성 관리자에게 사랑받고 많은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강한 성격과 오만한 태도로 인해 여성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녀의 사생활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홍의 실종, 친한 동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소홍은 노래방에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집을 빌려 살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주소로 찾아갔고 집주인은 그녀가 7월 말에 이사 갔으며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웃들은 소홍이 폐쇄적인 삶을 살았고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묘사했으며 그녀의 옷차림과 일정을 바탕으로 특수 업종에서 일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40에서 50세 정도의 중년 남성이 자주 그녀를 방문했으며 소홍이 그를 아건이라고 불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남자가 부유해 보였다고 추측했습니다. 임대 기록을 통해 경찰은 소홍의 고향이 산시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1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사실,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했고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그녀는 한동안 농업에 종사하다가 21살에 기회를 찾아 란저우로 떠났습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 탓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곤 했고 이는 그녀를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조부모는 나이 들고 허약해 연락이 드물었고 소홍도 긴급 상황이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요구해 가족 관계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경찰은 소홍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 거주지를 찾는데 우선순위를 두어 그녀의 관계와 활동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또한 아건이라는 남성에게도 주목했습니다. 전화 기록 분석 결과 그녀는 두 번호와 자주 연락했는데 하나는 778로 끝나는 번호로 왕성건, 48세, 란저우 거주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546으로 끝나는 번호로 주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왕성건이 소홍을 자주 방문했던 아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신문에서 성건은 처음에는 소홍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통화 기록과 이웃의 진술을 마주하고 그녀와 연인 관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유한 사업가인 성건은 아내 주홍기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혼후의 즐거움을 찾곤 했습니다. 홍기는 나이가 많고 독단적이었으며 그녀의 권력 있는 가문 덕에 성건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알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던 성건은 소홍과 비밀리에 만나며 그녀에게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왕성건은 알리바이를 제공하려 했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시간 동안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성건을 용해선상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소홍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11월 10일 밤, 그는 저녁 식사에 참석해 술을 마셨지만 직접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그날 밤 집에 오지 않았고 친구 주호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성건은 다른 여성 아내와 함께 홍교 호텔에 갔으며 소홍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카메라 기록이 이를 확인하며 그가 직접적인 혐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인 1 장대동의 등장. 그러나 성건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10월 27일 소홍과 호텔에 있을 때 그녀의 전화를 확인하니 546으로 끝나는 번호에서 여러 차례 전화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번호를 저장하고 나중에 전화를 걸어보았고 란저우 산부인과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장대동이라고 밝힌 남성이 응답했습니다. 소홍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 중이며 의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성건의 의심을 잠시 누그러뜨렸습니다. 경찰은 9월 초부터 소홍이 사망할 때까지 546번호와의 연락 빈도가 높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성건은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가 긴장되었다고 밝혔지만 10월 25일에 화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9일 소홍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신체 접촉을 거부해 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장대동, 44살, 란저우 산부인과 병원 의사로 돌렸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결혼 생활이 긴장 상태였으며 아내가 자주 그를 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수 천소주는 대동이 아내가 아닌 여성과 친밀하게 전화로 대화한 적이 있으며 10월 30일에 소홍에게 음부 축소 수술을 시행하며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기록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신문에서 대동은 소홍을 의사로서만 아는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불안한 태도와 11월 10일의 연락 증거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그날 밤 집에 오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카메라에 따르면 대동은 오후 7시 30분에 병원을 떠나 소홍의 옛 하숙집 근처로 차를 몰고 가 오후 9시 30분에 그녀를 태웠습니다. 자정 이후 차량은 사라졌습니다. 사건의 전말, 현장의 나무 조각에 묻은 혈흔의 DNA가 대동과 일치했습니다. 이 결과에 직면한 그는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대동은 9월 초에서 소홍을 만나 빠르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0월 30일 수술 후 11월 9일에 그녀가 관계를 끝내려 했습니다. 11월 10일 밤 차 안에서 말다툼 중 소홍이 무료 수술을 위해 그를 이용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대동은 분노에 그녀를 목졸랐습니다.
당황한 그는 시신을 골목에 버렸고 손에 생긴 상처에서 나온 혈흔을 남겼습니다. 546으로 끝나는 번호는 대동이 소홍과 연락하기 위해 사용한 개인 번호였습니다. 그는 소홍이 자신과 성건을 모두 이용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란저우 고등인민법원은 대동에게 고의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부정직한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의 복잡성과 그 결과에 대한 생각거리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